블룸버그는 최근에 국내 증시를 두고 한국의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크니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 청년층이 파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최근 블룸버그에서는 코스피 폭락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역대급 변동성으로 큰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카지노에 가깝다며 한국 증시를 이탈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에서는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6월에 코스피가 고점을 찍은 후 불과 27거래일 만에 40%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2015년 중국 증시 급락 당시와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요. 특히 월간 기준 하락률만 놓고 보면 이미 IMF 외환위기 당시 기록까지 넘어선 상황인데요.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7월 28일까지 코스피는 한 달 동안 28.9% 하락했습니다. 이는 1997년 10월 외환위기 충격이 이어지던 시기에 기록했던 월간 하락률 마이너스 27%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과거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충격으로 기억되는 시기들과 비교해도 이번 하락폭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10월 당시 코스피 월간 하락률은 23.1% 수준이었는데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형 경제 충격이 발생했던 시기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수가 밀리고 있습니다. 당장 7월 31일에 코스피는 하루 만에 18%나 급등하며 반등했지만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떠나기도 했죠. 대한민국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코스피의 기형적인 변동성, 그 중심에는 정부가 직접 도입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치명적인 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애초 한국 정부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몰려가는 자금 유출을 막아내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5월 이 상품의 출시를 허용했는데요. 그러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 고위험 상품은 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자금이 건전한 기업가치 평가나 장기적인 성장에 투입되기보다 극단적인 수익을 노리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 몰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개별 종목의 본래 가치보다 레버리지 상품 자체에 훨씬 막대한 거래 대금이 집중되면서 정상적인 주식시장은 거대한 카지노로 변질되고 말았죠. 주가의 기초 체력과 무관하게 자금의 쏠림 현상만으로 시세가 요동치는 기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구체적인 추산 자료를 살펴보면 이 상품의 지닌 구조적 위험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지난 6월 기준 SK하이닉스 주가가 단 하루에 5%가량 오르내릴 때 해당 레버리지 ETF가 목표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리밸런싱 거래 규모는 해당 종목 일평균 전체 거래량의 무려 40%에 육박했습니다. 대형주 전체 거래량의 절반 가까이가 오직 레버리지 수치를 맞추기 위한 기계적 매수와 매도로 채워지면서 주가 상승 시에는 거품을 키우고 주가 하락 시에는 투매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발생했죠. 여기에 대한민국 증시 고유의 구조적 약점인 시가총액 극단적 쏠림 현상이 결합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개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대형주 두 개가 지수 전체를 흔드는 구조에서 두 종목이 급락하면 코스피 전체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수급 쏠림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계적 리밸런싱 폭주가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코스피의 변동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실제로 2026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5% 이상 폭등하거나 폭락했던 날은 무려 33일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은 하루 5% 이상 변동한 날이 단 4일에 불과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점과 비교하면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명확히 증명됩니다. 자금이 특정 대형주로 몰린 상태에서 고비율 투기 상품이 결합한 결과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극단적인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변동성의 결과로 개인 투자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금전적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증시 개혁 약속과 활성화 정책을 신뢰하며 시장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회수하고 이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모조리 떠안아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자금이 몰렸던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경우 지난 6월 기록했던 고점과 비교해 무려 84%까지 하락하는 비극적인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폭락 과정에서 36만 개에 달하는 증권 계좌가 반대 매매로 인해 강제 청산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처럼 강제 청산된 계좌 중에서 무려 62%가 35세 이하 청년층 투자자의 계좌라는 점이죠. 당시 주식시장 상승기에 청년층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었으나 이들의 유입이 자기 자본을 넘어선 빚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빚을 내어 주식을 구매했음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인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 잔고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투자자 기준으로 4월 둘째 주에 4,23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불과 1년 전 기록했던 1,888억 원과 비교할 때 2.2배가 넘게 폭증한 수치입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이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과 신용을 과도하게 활용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런 투자 실패와 대출 상환 부담은 법원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집계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81,723건으로 통계 집계일의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72,192건보다
전보다 13.2% 증가한 수준입니다. 10년 전 상반기 시청 건수가 47,229건이었고 2022년까지 4만 건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6만 건대, 지난해 7만 건대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8만 건으로 넘어선 것입니다. 이렇게 가파른 증가세가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올해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역사상 처음으로 16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올해 전체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9.5% 늘어난 16만 3,446건에 달할 전망이며 불과 4년에서 5년 사이에 회생 신청 규모가 2배 가까이 팽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자영업자나 고령층에 집중되었던 개인회생 절차는 최근 들어 2030 청년층과 정규직 근로소득자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1,025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서 이들의 평균 채무액은 6,926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거비 상승에 따른 고정지출 부담과 투자 실패로 인한 원금 손실, 여러 금융기관에 얽힌 다중채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던 직장인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이기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외면하고 자금을 대규모로 회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핵심 원인은 단순히 지수가 하락한다는 사실 때문만 아닙니다. 해외 대형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국을 선정할 때 가장 경계하고 싫어하는 요소는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한 시장 상황입니다. 하루의 지수나 개별 대형주가 10%에서 20%씩 극단적으로 오르내리는 기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정상적인 기업가치 평가에 기반한 장기 투자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도박장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변동성은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지수 산출기관의 평가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SCI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투자 기관들은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변동성이 과도하게 높고 가격 안정성이 깨진 시장에 대해 포트폴리오 내 투자 비중을 기계적으로 줄이는 방침을 적용합니다.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 기능이 마비되고 투기성 자금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글로벌 펀드들은 자산 보호를 위해 한국 비중을 줄이고 투자 자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해외 자금의 지속적인 유출은 주가 하락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2차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매도한 원화 자금을 달러로 환전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침체한 대한민국 증시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전의 상승 흐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산업 전반에 업황 변화가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상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두 반도체 거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분기별 실적 전망치와 주가 향방은 개별 종목 차원을 넘어 증시 전체 투자 심리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요소는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AI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지난 수년간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한 글로벌 IT 공룡들은 인공지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고성능 연산 장치를 확보하는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초고속 메모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공급망의 핵심 축을 담당하며 글로벌 AI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글로벌 금융시장과 주요 투자자들의 시선은 인공지능 기술의 먼 미래 가능성을 넘어 해당 투자가 실제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분야 설비 투자가 예상보다 더 지연되거나 투자 금액 대비 수익 창출 능력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회의적인 평가가 확산할 때 반도체 기업들에 투입되었던 높은 성장 기대감과 주가 프리미엄은 빠르게 조정 과정을 거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삼성이나 SK가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과 SK의 실적 불확실성은 곧바로 한국 증시 전체 수급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한쪽으로 몰린 현상을 차차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